첫 번째, 불안한 미래. 인간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지정학적 위기나 금융위기가 터지면 불안이 공포로 바뀌기도 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내일을 미끼로 돈을 낚아채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한국에서는 V코인, P코인 등 이 노후 자금을 털어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고수익. 코인 사기의 대부분은 고배당을 미끼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2016년 2월에 ICO된 비트커넥트 코인은 연 90%에서 570%의 복리 이자를 주겠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1만 달러를 5년간 비트커넥트에 투자하면 최대 1경 9천억 달러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비트커넥트만큼의 터무니없는 수익률은 아니더라도 온갖 보상과 토큰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코인들이 많았습니다. A코인을 사서 예치하면 B토큰을 준다는 식의 약속이었습니다. 요즘도 이런 암호화폐들이 있습니다. 토큰 보상이나 배당 이자를 준다고 해서 모든 코인이 사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잘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 다단계 폰지 사기. 다단계 사기에 당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을 주위에서 아마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같은 피라미드 구조의 사업이지만 다단계는 대부분 폰지 사기입니다. 폰지 사기는 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식의 돌려막기 사기의 형태를 말합니다. 피라미드 하부 구조의 신규 회원들에게 받은 돈으로 상부 구조에 있는 기존 회원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죠. 코인 다단계 사기에도 이 수법이 많이 쓰였습니다. 원코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원코인 사건에서도 이호르라는 사람이 이끄는 유명한 다단계 조직이 원코인 마케팅에 가담했었고, 비트커넥트도 핑코인도 다단계 형태로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2018년 6월 중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플러스 토큰 프로젝트도 다단계 폰지 사기였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새로운 P2P 금융 투자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플러스 토큰은 추천인의 하위 10단계까지 신규 회원이 유입될 때마다 추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초반에 가입한 회원은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었고, 가족과 친구만 데려와도 회원들은 일반 사람들의 그 월급보다도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손쉬운 돈벌이에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 열광적으로 플러스 토큰에 돈을 태웠습니다.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요. 플러스 토큰은 500달러 이상을 예치한 가입자를 400만 명이나 확보했습니다. 플러스 토큰은 위챗 단체 채팅방과 대대적인 할인 행사 등의 입소문 마케팅을 적극 활용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네 번째, 사이비 집단 같은 분위기. 코인 사기꾼들은 사이비 종교 집단같이 공동체와 믿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루마니아 출신 원코인의 창시자 루자 박사는 마치 교주와 같은 카리스마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원코인 투자자들의 모임은 열정적인 성도들의 집회와 같았습니다. 원코인과 투자자들은 우리는 서로 가족이라며 공동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질투를 하는 것이거나 이해력이 떨어지는 안티이거나 회사를 문 닫게 하려는 정부의 선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코인에 대해 과도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구성원은 집단적으로 괴롭히다가 추방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구체적인 기술적 설명이 없다. 자신들이 홍보하는 코인을 암호화폐의 왕이라고 선전했지만 블록체인 기술과는 전혀 거리가 먼 코인들도 있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작동하지 않는 코인은 암호화폐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암호화폐의 블록체인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블록이 코드화되고 그것을 체인처럼 연결시켜 놓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없이 암호화폐가 존재한다는 말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IT 기업을 운영하던 컴퓨터 전문가 뷰에르케는 원코인에 블록체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기술적인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일방적인 원코인의 주장에 너무 쉽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온갖 이벤트에 능하다. 6번째입니다. 미인대회도 개최하고 슈퍼카를 경품으로 내건 이벤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연예인을 동원하거나 인기 가수를 무대에 올려 열광적인 분위기에 도취하도록 만든 코인들도 있었습니다. 7번째, 현금화가 안 된다. 자신들의 코인 생태계를 강조하면서 투자 수익을 달러나 유로로 출금해주지 않는 코인들이 많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코인의 가격이 폭등하고 엄청난 수익률과 놀라운 숫자에 현혹되어 현금화할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코인 사기극이 끝나고 나서야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8번째, 먹튀. 코인 사기의 주동자들은 그들의 연극이 끝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원코인으로 가짜 암호화폐의 여왕이 되었던 루자 박사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비트커넥트와 플러스코인의 진짜 주모자들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2018년 12월에 캐나다에서 쿼드리가라는 코인 거래소를 오픈했던 제럴드 코트는 거래소에 맡겨진 엄청난 암호화폐를 가로챈 후 개인 키를 숨겨둔 채 인도 여행 중에 죽었습니다. 2억 5천만 캐나다 달러가 잠겨버린 겁니다. 투자자들의 돈이었습니다. 쿼드리가 거래소를 이용하다 돈을 잃은 7만 명의 투자자들은 자체 조사단을 조직해 조사를 펼친 결과 그들이 내린 결론은 제럴드는 죽지 않았다라는 의혹 제기였습니다. 코인 사기극의 주인공들은 시작과 끝이 참 드라마틱합니다. 9번째, 돈 세탁과 해킹. 수많은 코인 사기가 돈 세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원코인은 어떤 국가의 마피아 조직과 연루되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쿼드리가 거래소는 돈 세탁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2014년 당시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일본의 마운트 곡스는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관하던 계좌가 해킹당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해킹이 불가능하지만 거래소는 해킹당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굴러가지만 마운트 곡스는 중앙화 시스템 거래소였기 때문입니다. 10번째, 비트코인 흉내내기. 어떤 코인 프로젝트는 비트코인을 흉내내면서 탈중앙화 암호화폐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사기 코인들의 운영은 전혀 탈중앙적이지 않았고 몇몇 주동자들에 의해 코드가 조작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탈중앙화, 거래 기록의 공개, 코드 조작 불가능 등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은 이런 비트코인의 장점을 능가하는 새로운 암호화폐가 탄생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들이고 돈을 후루룩 짭짭 해버린 다음에 사라져버린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11번째, 공개 없는 공개. 프로젝트의 주도자들은 돈을 찍어내는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는 사업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의 ICO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였습니다. 온갖 희한한 코인들이 등장했고 돈에 눈먼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약삭 빠른 사람들은 초반에 돈을 벌고 튀었고 뒤에 물린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을 겪어야 했습니다. 뒤늦게 규제당국이 내놓은 조치들로 인해 이제는 STO 토큰 증권 공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은 주식과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IPO 기업 공개의 조건이 까다롭듯이 STO 토큰 증권 공개도 상장 조건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무나 그리고 너무나 쉽고 무책임하게 코인을 만들어 찍어냈던 ICO, 바로 이 코인 공개는 코인 사기의 가장 큰 온상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은 마음껏 코인을 찍어냈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재무제표는 절대로 오픈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추종자들을 배신한 채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또 잊혀질만 하면 슬며시 다른 프로젝트로 다시 등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지구촌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